오늘 참조할 책은 조너선 하이트의 책 불안 세대입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10대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먼저 우울증을 보시겠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자아이들의 경우 145%가 증가를 했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161%가 증가를 했는데, 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워낙 이 기저효과 때문에 비율로는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자아이들의 우울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한 자해 환자의 수입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 188%가 2010년 이후에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자아이들의 경우 48%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불안증 모두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닌 것이 영국 10대의 자해 비율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12세에서 24세의 정신병원 입원 비율 역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북유럽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10대의 비율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도 아니고 폭력적인 범죄가 많은 국가도 아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 캐나다의 10대들도 미국의 10대들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시기에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폭력적인 환경의 노출과는 상관없는 어떤 다른 요인이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대체 2010년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너선 하이트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사용 확대를 10대의 정신건강 악화와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2000년대 후반에 서서히 보급이 확대되다가 2010년에 전면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4와 그 다음에 갤럭시 S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인스타그램이 첫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를 전후해서 10대들 혹은 더 어린 아이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에서의 활동만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 또 다른 큰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결합이 되면서 그 효과가 크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의 흐름은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경향이 발생을 한 겁니다. 웬만한 국가에서는 자동차가 더 많이 공급되었었고 이 자동차를 위한 도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밖에 홀로 내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차에 다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가두게 되고 또 아이들을 가둬두면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아이들에게 쥐어주게 된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자동차에 치일 수는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최소한 그러한 물리적 사고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온라인이야말로 가들의 일도 없고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은 수많은 정신적인 내상을 입게 된 것이죠.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요. 또 덧붙이자면 어른들의 응집력 감소, 즉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왕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동네의 어른들이 공동으로 아이들을 살핀다는 그런 환경도 아닌 것이고 또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말 거는 아저씨들도 모두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적으로 케어해야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점차 집에 방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놀고 싶은 아이들은 온라인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너선 하이트의 책 불안 세대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1996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이 불안 세대가 된 주요 원인이 이 두 가지 추세, 현실 세계의 과잉 보호와 가상 세계의 과소 보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10대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과 여자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유튜브, 레딧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이죠. 여자아이들은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텀블러 등 시각 이미지 중심의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자아이들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영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10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불안과 외로움, 신체상, 수면을 비롯해 자신의 안녕 중 여러 측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게 했다. 그들은 5가지 앱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최악으로 꼽았고
스냅챗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시각 이미지, 즉 사진 중심의 플랫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의 내용이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은 휴대폰에서 보는 다른 여자아이들에 비해 갈수록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SNS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할 사람들을 온라인에서는 매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안 보면 그만인데 보고서도 심리적 타격을 받지 않으려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게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 게임 회사들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들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으로 몰입을 하는 것인데요. 저자는 이 소셜미디어가 게임보다 정신건강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에서 여자아이들의 높은 수치를 일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혹은 누가 폭력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를 모욕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융화성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아이에게 정말로 타격을 주는 방법은 그 아이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아이의 친구들을 돌아서게 만들고 그 아이가 지닌 친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연구자들은 간접적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공격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가치 추락을 느끼는 여자아이는 불안이 커지는 것을 경험한다. 또 미국의 설문조사에서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 높은 비율을 보여줬는데요.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에 1명,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5명 중 1명이 사이버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 속에서 개인의 안녕을 구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하는 사회적 죽음은 인간 본성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내용은 게임보다 소셜미디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수십 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는 전 세계에서 남성은 인터넷 게임장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여성은 소셜미디어 중독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크고 가장 논란이 많은 미디어 연구 분야를 검토한 결과 나는 남자아이에게 비디오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은 많은 연구에서 여자아이와 소셜미디어, 불안,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확인된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경우도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안정적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잘 성장하며 같은 팀이나 안정적인 동아리를 이루며 위험이나 경쟁자 팀에 함께 맞서는 경험을 통해 가장 강하고 가장 지속적인 우정을 발전시킨다. 이 가상세계의 동아리는 유대가 약하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여자아이들에 관련된 장 한 장을 다루고 있고 남자아이들에 대한 장 한 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각의 장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에 이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공통적으로 확실한 것은 이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10대에 비해서 그 시간에 스포츠 활동, 종교 활동을 하는 10대들의 정신건강이 더 좋다는 것이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SNS를 넘어서서 이 화면기기의 사용을 제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사용을 금지시켰을 때 청소년들의 수면이 증가하고 또 공부에 대한 집중력은 높아지고 반대로 우울증은 낮아진다는 것을 여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마음으로 대중들을 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 덕분에 페이스북이 10대를 타겟팅해서 행동주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행동주의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학적 기법들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초대 사장 쇼 파커,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보다 선배 창업바이고 페이스북 초창기에 활약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이 쇼 파커가 인터뷰에서 좋아요 등의 사회적 타당성을 고려한 설계를 도입함으로써 도파민 중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커버그도 의식했고 또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알면서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 사용자들은 상품일 뿐이고 진짜 고객은 광고주죠. 돈을 광고주들이 주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장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압력이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성장이란 더 많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사용자 기반이 필요하겠죠. 한번 주커버그와 저자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둘 다 대다수 부부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저커버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13세 미만인 사람은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통화를 하기 전에 가상의 13세 여자아이를 위한 가짜 계정을 만들었는데 내가 주장한 나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소위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규제는 현실적으로 한국 혼자 할 수는 없고 유럽 등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 아시아 등에서 따라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거시적인 이야기이고 미시적으로 부모들이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잃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몰입하면서 잃은 것은 놀이 활동입니다. 놀이는 그저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경험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놀이를 하면서 겪는 신체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 즉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아이들은 비교적 안전한 조건 하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게 하면 스스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통제하는 수준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필요한 기술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배선도 재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주 크리티컬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육체 활동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타박상을 입을 수 있는 육체 활동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돌보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포유류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없으면 포유류는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포유류 종이 놀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종들이 진화를 통해서 축적한 경험을 잃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율입니다. 이 조율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경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고무줄을 하고 동기화된 행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 경험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집단 의례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교감을 형성해온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 책의 맥락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 혹은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를 직관하면서 함께 응원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잃어가는 것은 바로 사회 학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 롤 모델을 실제로 만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습하는 경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롤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멋진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이데아적인 너무 초월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따라하는 학습 메커니즘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간극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자가 설명하는 이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의 설명에서 설득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의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이사슬의 최고 포식자나 포식자가 전혀 없는 섬에서 살아가는 초식동물처럼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화한 동물은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겁 없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한다.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방어 모드로 변하긴 하지만 이들의 기본 설정은 발견 모드이다. 반대로 늘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 진화한 토끼와 사슴 같은 동물은 겁이 많다. 그래서 언제든지 몸을 획 돌려 달아나려고 한다. 이들의 기본 설정은 방어 모드이며
주변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안전하다고 지각할 때에만 느리게 머뭇거리면서 발견 모드로 옮겨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경우 기본 설정은 개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다. 평생 동안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사회성도 더 높으며 새로운 경험에 더 열린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거의 항상 방어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방어적이고 더 불안해하며 안전하다고 지각하는 순간이 드물다. 물론 폭력이나 중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이러한 방어 모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보통의 국가들의 환경이라면은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기회와 과실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이 그러하죠. 자주 들이대고 활동량이 많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것이 이 체제의 메커니즘인데 여기에 적당한 모드는 방어 모드보다는 발견 모드인 것이죠. 꼭 돈이나 어떤 수익적인 측면 말고도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살게 만들려면은 이 발견 모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발견 모드를 통해서 스릴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충격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험, 탐험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만한 그런 경험들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도 보고 또 놀이기구도 타보고 어두운 숲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또 그 위험에 닥쳤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키웠을 때에야 용기를 가지고 독립심을 가지고 즉 발견 모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능력은 육체적 활동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찾아내고 위험을 평가하고 희미한 단서에도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하고 자기 연구 분야를 키워나가는 이런 정신적인 탐험심, 독립심도 발견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겠습니다. 방어 모드로 키워진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도 그 모드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도시 설계에 대한 구절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를 위해 설계된 세계는 어린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도시와 읍은 보도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잘 갖춰지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통량을 줄이는 조치도 취할 수 있고 복합 개발을 촉진하도록 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상업구역과 레크리에이션 구역, 거주구역이 서로 잘 혼합돼 있으면 거리의 활동이 더 늘어나고 어린이가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도 많아진다. 하지만 어린이가 상점이나 공원, 친구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부모 택시밖에 없다면 집에서 화면 앞에 머무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자전거나 도보로 놀이터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누가 차로 데려다 주어야 하는 아이들보다 그런 장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6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놀이터를 인근에 분산 배치하고 일부는 어드벤처 놀이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저자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그 대신에 자유놀이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일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가 사주기를 거부하는 부모에게 추가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함께 뭉치면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다. 8학년까지 기다리자는 그러한 협응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이 단체에 가입한 부모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8학년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다. 이 서약은 학교와 학년이 같은 아이를 둔 가정 10가구가 서명을 할 때에만 구속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도 자신이 유일하게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테크 회사들의 중력들은 휴대폰을 배제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스티브 잡스가 자식들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한 일화도 기억이 나고요. 이 한국적 상황이라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숙사 있는 학교들도 많지는 않지만요.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연령대별로 부모들이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저자의 여러 제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후반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선 한국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데이터들을 찾아보았는데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일관적인 데이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이 어떠한가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 세계에서의 활동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보는 광경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텍스트로 이 책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